한국의 경제학자이며 제40대 국무총리,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제22대 KBO 총재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의 수도라고 하는 울산에 온 것도 영광스럽고 또 울산 경제신문으로부터 초대받은 것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울산 경제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빌헬름 르프케라는 사람이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빌헬름 르프케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학자, 법률가 그리고 언론이 튼튼하면은 나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자는 건설적 비판을 열심히 하고 또 지식도 만들어내고 법률가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고 동시에 언론은 세상을 잘 있는 그대로 알리고 동시에 좋은 여론을 조성만 한다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한국 경제의 강중 국가 진입과 동반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원고를 신문사에 보냈는데 저희 직원의 미숙으로 소통 부족이었는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써온 원고를 신문사에 드리고 신문사는 나중에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30-40분 내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이 앞으로 25년 또는 26년에 걸쳐서 강중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구로 강대 국가 되기는 통일 전에는 어렵고 강소국은 이미 상당히 지나지 않았나 해서 강중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강중 국가의 꿈을 꾸게 된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가 적어도 지난 74년간 해온 걸로 봐서는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강중 국가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1948년 8월 근대적 독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74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경제 성장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기초는 벌써 1948년부터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다면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씨를 뿌린 것에 과실을 거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의 결과 2018년에는 지구상에 7나라밖에 없는 50-30 클럽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50은 인구가 50-100만 즉 5천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고 30은
30천,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7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다른 6나라에다가 카나다를 합한 것이 G7 아닙니까? 저는 이 G7에 한국이 이미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 대학 가서 세미나를 하다가 좀 오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토론토 대학 교수들 앞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7대 강국이 되었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그럼 너희가 G7 국가란 말이냐? 그래서 아이고 좀 오버했구나 그랬지만 물러설 수가 없어서 그렇다. 내 정의에 according to my definition. 그랬더니 그 사람이 What's your definition? 그래서 우리가 50, 30 국가 중에 하나인데 카나다는 거기 못 껴있다. 카나다는 비록 1인당 소득은 4만 8천 달러나 되는 잘 사는 나라지만 인구가 3,500 조금 넘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를 하든지 그 재편을 위해서 만들어낸 G7에는 못 들지 않았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그러면은 중국은 어떠냐?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13억인지 14억인지 15억인지 잘 모르겠으나 1인당 소득이 $10,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G7 국가가 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한 GDP 규모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GDP 규모 10대 이내 국가들 가운데 카나다와 한국을 제외한 8개국은 다시 말해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즉 8개국 더하기 카나다와 한국이 GDP 10대 강국인데 이런 8개국은 과거에 강대국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 오랜 기간 타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 또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국가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나라들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땅도 우리보다 넓고 천연 자원도 우리보다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작년 2021년 웅크타드 있죠? UN 무역개발위원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웅크타드는 한국의 지위를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웅크타드의 세계 국가의 분류는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고 B그룹은 유럽 서유럽과 북미 국가, C그룹은 남미 국가, D그룹은 동구 국가들입니다만 한국 당연히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A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에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웅크타드가 한국을 A그룹 국가에서 B그룹 국가로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 말고도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B그룹으로 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한국은 드디어 잘 사는 나라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과거 고도 성장기 한국이 교육에 과감히 투자했고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을 가졌으며 자신 및 가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4년간 우리가 잘해왔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 성장률을 보면은 1980년대만 해도 8%였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로 떨어져 왔습니다. 또한 소득 분배 상황도 2021년 현재 세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15%를 가져가고 또 상위 10%가 전체 47%를 가져갑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전체 10% 상위 10% 소득자가 소득의 반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나머지
소득 반은 90%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소득의 분배가 나쁠 뿐이 아니라 자산의 분배는 소득 분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현재 외형적인 성장으로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갔지만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지난 74년은 잘 해왔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방형 인적 자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창의형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창의형 인적 자원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도전 정신이 좌절되고 공동체 정신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배가 악화된 가장 큰 요인, 동시에 성장률도 저하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선성장 구분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74년의 업적으로는 굉장한데 현재는 굉장히 어두운 사정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도 양지와 음지는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한국의 양극화는 우려를 넘어 위험 수준까지 가버린 듯 합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마치 체력 자체가 약해져서 온갖 병으로 시달리는 중환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에는 꼭 생존하고 중장기에는 우리나라를 강중 국가로 만드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골드만삭스가 보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2005년에 얘기한 겁니다. 2020년에는 전체 경제 규모로 이탈리를 추월할 것이고 202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현재 한국 경제는 아직도 GDP 세계 10위 국가는 되었지만 이탈리를 추월하지 못하고 있고, 또 1인당 소득은 세계 3등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제 근대적인 독립정부 수립 100주년을 2048년에 바라볼 때가 되었고, 그러면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골드만삭스가 비록 잘못 전망은 했을지 모르지만 2048년에 한국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등으로 되고 동시에 동반성장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국을 2048년으로 바꿔보자는 제안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경쟁은 공정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세 번째로 높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가 적다면 경제 규모가 최강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력을 갖춘 살기 좋은 강중 국가로 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중 국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은 계속해 오면서도 이웃 나라들한테 많은 서러움과 또 섭섭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강중 국가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엄두도 못 낼 것이며 이 동북공정처럼 우리 역사를 손대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중 국가 한국은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 평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부 수립 100주년 2048년에 목표로 삼고자 하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의 강중 국가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반성장이 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뭐 쉽게 말하자면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을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마치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은 조금 바꾸자,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동반성장 사회는 협력적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동반성장 동력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양극화가 해결된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냐고 물어본다면은 동반성장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동력을 구비한 사회입니다. 기업가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질 좋은 교육기관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을 배양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로 지식 기반 산업을 선도하거나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고급 인력들을 모아서 기술 혁신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동시에 동반성장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성실하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고, 낙오자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패자 부활전이 마련되어 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광증국가를 추구하지만 지금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경제학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 원론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경제가 거시적으로 잘 나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 경제의 생산력이 확충돼야 되겠죠. 투자가 활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그 수요는 크게 말해서 가계의 소비 수요, 기업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사들이는 투자 수요,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과거 10여 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상당히 활발했고, 지금도 다변화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저는 활발할 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는 설비 투자입니다만, 소비와 투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 늘어나려면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주려고 그랬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나 관계되는 것이지 대기업에는 관계 안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예 고용을 줄이거나 같은 고용이라도 할지라도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서 결국은 소득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비록 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현재 한국의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 1860-70조나 되기 때문에 조그만 소득이 소비를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제 신문 봤더니 5대 기업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720조라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700조가 넘는다 그러고, 그러면 10대, 30대로 올라가면 뭐 10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된 한국의 대기업 정도는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첨단 핵심 기술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R&D 연구 및 개발,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하는 말은 한국의 R&D는 세계 5등, 그리고 경제 규모로 봐서는 세계 1등을 이스라엘하고 다투지만 그 R&D의 대부분은 D, 연구는 아니고 개발에 가 있고 연구는 얼마 없다 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 알량한 R도 사실은 본격적인 리서치라기보다는 리파인먼트, 남의 아이디어에다 손 좀 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많이 발표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리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는 R&D를 D에서 R도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 전환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D에서 R,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를 어차피 안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또는 이미 흐른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그 10년 전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어디 사회주의자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는 이겁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주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발주를 하면은 대기업은 계열기업에다가 맡기고 계열기업은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대기업이 벌어가는 추세였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20억 미만, 지금까지는 제가 동반성장 일을 맡은 이후,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맡은 이후 20억 미만은 중소기업이 아주 엉터리 아니면은 정부가 발주를 중소기업에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50억 미만 또는 100억 미만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서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간장, 두부, 레미콘인가요? 레미콘, 그 다음에 LED 조명 등 이런 것들이야 중소기업에 해도 되는데 왜 대기업으로 하냐?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에 맡겨갖고 중소기업이 하도록 하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리면은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한테, 협력 중소기업입니다. 협력 중소기업에 돌려서 협력 중소기업이 고용 안정이나 해외 진출이나 기술 개발에 하도록 유도하자,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냐 이렇게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을 생전에 하셨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년 전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프로피시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프로스포츠나 할리우드 영화 산업입니다. 1920년대에 영화 산업에서 영화를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배급처도 필요한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얼마 개런티 할게 러닝 개런티를 주고 그러나 잘 되면 대박이 나면은 그 이익을 나눌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할리우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충무로에 사건 어디 사건 한국도 현재 그 할리우드 방법을 써갖고 아카데미 가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칸에 가서 이 박찬욱 감독이나 송강호 배우나 다 성공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도 영화 산업이 프로핏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핏 쉐어링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현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눈에 띄게 많이 고쳐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서면 주문 대신에 구두 주문, 그렇죠? 또 많이 개선됐지만 장기 어음 결제, 거기 큰 거는 아직도 납품과 후려치기, 그리고 정말 큰 거는 기술 탈취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9%인데 반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3%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3대 1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3배나 되고 또 그렇게 이윤율이 높은 것이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기인한다고 한다면은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좀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프로핏을 취하거나 레비뉴를 취하거나 하라는 건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핏 쉐어링 섹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프로스포츠 그 중에서도 NFL입니다. NFL 아시죠? 60년대까지는 NFL하고 AFL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하고 아메리칸 풋볼 리그 두 개가 있었는데 뭐 전부들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자 해서 아메리칸 풋볼 리그는 없애버리고 내셔널 풋볼 리그에 32개 팀이 합해서 입장료는 60%만 홈팀이 갖고 40%는 어웨이팀한테 주고 입장료보다 중계료가 대단합니다. 중계료 전부 중앙 집권화하고 그 다음에 멀천다이징 아시죠? 야구로 친다면 이대호 유니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멀천다이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선싱 이것도 야구와 관련된 특허를 이리저리 파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멀천다이징, 라이선싱, 중계료는 완전 중앙 집권화하고 입장료는 6대4로 홈팀하고 어웨이팀으로 나눠 가지고서 지금 NFL에 속한 32개 팀은 세계 50대 프로스포츠 팀에 다 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프로핏 쉐어링이 이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미국의 NFL이나 또 미국의 헐리우드나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거 한번 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이 개선돼서 투자하면은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고용 늘면 소득 늘고 소득 늘면 소비 늘고 소비 늘면은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이것이 장기적 성장의 기초가 돼서 우리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타트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연결고리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를 훨씬 넘고 또 고용도 지금은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한다고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8%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 되면은 소득 분배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단기에
우선 그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해서 우리 살고 보자.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이 강중국가를 향하자, 이런 첫째 번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그 숫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하고 가계 소득 증가율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기업 소득의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의 3배였습니다. 이걸 보고서 문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저 가계 소득 증가를 늘리자 해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한 건데, 그거는 문제를 잘못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한테는 해당 안 되고 중소기업만 해당해갖고 사실은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의 3배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좀 고쳐가지고서 우선 살고 보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강중국가가 되려면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인데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안 가는 거는 이 월급이 작아서 안 가고 여러 가지 복지 후생이 안 가서 난 좋지 않아서 안 가는 것인데,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천천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하고 또 복지 후생을 역시 서서히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D 자금을 대기업하면 주로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총리할 때 가보니까는 정부의 R&D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배분하는 것을 대기업에서 아주 사장하던 분을 거기다가 앉혀놓고서 배분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중소기업에도 R&D 자금을 많이 배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야지 중소기업이 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사회 분위기가 그 벤처에서 시작해갖고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만 해도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 지금 대기업으로 됐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창업자들이 대기업으로 갈 만한 분위기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기적인 정책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회 혁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회 혁신 별거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좀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부패 그냥 놔둬갖고는 공동체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그냥 놔둬갖고는 도전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혁신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과거에는 아주 정말 영어로 well trained 된 모방형 인적 자원을 많이 키워냈지만, 이제는 창의적 인적 자원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제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지육, 덕육, 체육이었는데 그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체육, 덕육, 지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터넷 누르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 덕육, 지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든지 강의할 때 꼭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1692년에 나온 존 로크의 책입니다. LOCK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원문으로는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박혜원 번역의 교육론, 존 로크가 쓰고 박혜원이 번역한 건데, 그 책은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영국의 젠틀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책인데, 그 책의 1장이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 18개 장이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체벌에 관해서 뭐 이런 거고, 20장에 가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입니다. 완전히 최덕지죠. 여러분들 영국에 다 많이 갔다 오셨겠지만, 윈저궁을 구경하시면 그 옆에 이튼 칼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튼 스쿨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는 봄에
2월, 3월에 가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 학생들을 반소매 반팔 입히고 진흙탕에서 레슬링 시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교육입니다. 요새는 좀 뜸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이튼 출신들이 영국의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다양한 그 조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하고 대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삼성은 우리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미안합니다. 대우는 김우중 회장 계실 때 삼성을 능가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대우는 해체 수순을 밟았고 삼성은 지금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의 단순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는 김우중 회장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연대 나오셔서 그런지 경기, 서울, 경북 출신,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만 써갖고 다양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제가 삼성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 나왔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고등학교에 물론 제가 못 들어본 고등학교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삼성의 인적 다양성이 오늘날의 삼성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총장할 때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총장 되고 나서 학생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전체 100명 중에 서울 학생이 46명, 강남 학생이 26명 그랬다고 해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총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러다가 우리 국립대학 안중이 이제 서울시립대학 되겠다. 서울시 강남 구립대학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면은 아마 5,000명 됩니다. 그중에서 1,200명을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 제도입니다만 거기다가 전 서울대학 정원도 1,000명이나 줄였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이거는 학교의 조직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죠.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보직 교수를 정할 때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 1,800명 중에 제가 나온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저는 보직 교수를 경기 출신 2밖에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경기 출신들이 너 잘났다. 그럴 때 제가 잘나긴 뭐가 잘나. 경기 출신들이 뭐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그게 경기 안 나온 사람들을 모셔다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야. 그래서 정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 다 모셔다가 저는 제 총장 못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직이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다양해야 된다. 이건 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국은 다 그럽니다.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서 각 대학이 흑인을 한 10% 정도 뽑고 지역 균형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골고루 들어오게 하죠. 네바다도 아이다호도 뉴멕시코도 다 들어오게 하는 지역 균형. 그다음에 계층 균형에서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철저하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골고루 들어오도록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갑자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만난다든지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만나는 일을 없애는 것을 하면은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교육에 관해서는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급히 변하고 있고 아이들은 전부 매일 인터넷하고만 살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접 경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독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독서보다는 좀 더 넓게는 문사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학, 역사학, 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세계를 만났을 때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개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회혁신, 교육혁신, 그다음에 사회적 간접자본 형성도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오늘날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그런 노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급작선 통일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남북 경제가 그야말로 동반성장, 교류를 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저렇게 엉터리 짓 할 때는 엄정하게 꾸짖대. 그러나 그 사람들 잘 달래갖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유감스럽게도 제가 우리 직원한테 원고를 18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걸 보내라고 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울산경제신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좀 복사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 분씩 나누어 드립니다. A4 용지 18장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의 상당 부분이 좀 더 세련된 말로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문사에서 저한테 주문한 거가 울산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울산경제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부록으로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또 울산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해서 한 게 한 페이지고 한두 페이지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연구위원인데, 그분이 아주 경제인가 하는 신문에 말매라고 다 아시죠? 울산계신문요. 스웨덴의 조선공업 잘 나가다가 문 닫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말매의 눈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말매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있는데, 울산에 계신 여러분도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